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쓸모없는 투자들을 한 겁니다. 서로 서툴렀다고 할까요? 이제 1대1로 해서 중국은 지금 뭐 중국 부동산 문제 있지, 미국과의 경쟁 문제 있지, 그래서 중국 내부 상황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로드는 잘 알듯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벨트라고 하는 거는 해상수송로를 되게 일컫는 것 같아요. 한자로 하면 1대1로인데 2013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2010년경부터도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대출을 조금씩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2012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른 나라들, 특히 좀 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선심 쓰는 정책, 일종의 뭐 경제 원조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 내에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뭐 중국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영어 이름을 처음에 One Belt, One Road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방 사람들에게, 서유럽이라든가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One Belt, One Road라고? 그러면 중국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2015년부터 Belt and Road Initiative라고 해서 BRI라고 요즘엔 약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로 했던 간에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나 또 중국인들, 대다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몽의 뭐 해외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거에 100년 전 또는 200년 전에 중화의 그런 영광을 되찾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면 중국 내에서도 물론 그래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야 하니 이것을 일단 도로라든가 또는 항구라든가 또는 통신시설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본 국가 기관 시설들 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구축하자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성격입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것이고요. 여기에 150개 나라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요즘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이라든가 또는 미중 디커플링이 나기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때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의 숫자는 한 150개국 되고 실제 투자해 놓은 돈, 대출한 거, 또 직접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한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여기에 투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대출이 됐다고 보면 돼요. 중국이 직접 투자했다기보다 그 나라에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다가 거대한 송유관 시설을 과다르 항구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중국 내륙까지 거대한 송유관 시설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한 거냐? 파키스탄 돈으로 한 겁니다. 단 중국의 은행들이 파키스탄 정부에다가 그 돈을 빌려준 거죠. 그걸 갚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돈 장사도 하면서 동시에 건설회사가 직접 들어가서 뭐 대부분 다 중국 건설회사들이 다 직접 건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건설에서 남는 인력들도 활용을 하고 돈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빌려준 돈들이 이게 다 어려운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별로 능력도 없는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차입을 결정한 주체는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갚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싸좋다 하고 그걸 받아서 프로젝트를 벌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대부분 나라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 돈을 빌려서 했는데 돈을 갚을 수는 없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고,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스리랑카가 중국에 대해서 지은 국가 부채입니다. 2010년 그 무렵부터 이거 급격하게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GDP의 한 26% 뭐 그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빌려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돈인 거거든요. 이 많은 돈을 빌려서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이것은 그 당시에 라자팍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지역에다가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한 거예요. 한반토타라고 하는 데다가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 항구를 만들었고요. 또 엄청난 규모의 공항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 들어오는 배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돈을 낭비한 거를 떠나서 사실은 인프라 투자는, 쓸데없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 나면 이거는 낭비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왜냐? 그거는 뭐 쓰레기로 치울 수도 없고 아무튼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계산에 따르면 어때야 했느냐? 이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다 비행기가 들어오고 화물 물동량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다 틀린 계산, 환상에 가까운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물론 스리랑카가 빚을 진 것이 중국에만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중에 중국 부채가 한 20% 정도가 돼요. 그게 2010년 무렵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20%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거의 0% 수준이었다가,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가장 많은 빚을 주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인도, 월드뱅크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중국이 이 개도국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의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해서도 보시면 일본이 스리랑카에 대출해 준 자금의 금리는 0.7%거든요. 중국은 3.3%예요.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실흥국들이 갖다 쓰는 자금의 금리가 2% 수준인데 중국이 제공하는 금리는 한 5%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중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쉽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쳐서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하게 됐어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고금리를 쓰게 되면서 또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 부도가 나게 되면요, 그 이전에는 어땠었냐면 우리나라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1998년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IMF 사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IMF가 나서서 부도가 나는 나라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 나라들, 정부들을 다 모아서 IMF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기도 좀 연장을 해주고 빚도 좀 깎아주고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구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IMF가 주도했던 이 채무 조정 방식은 파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파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중심의 채권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들에게 돈을 빌려준 나라들, 그런 은행이 있는 나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무 조정을 한단 말이죠. 이 나라들이 모여서. 그러면 IMF가 여기에 좌장으로 나서 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채권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리 클럽이, IMF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파리 클럽 국가들이 중국한테 여기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채무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이 안 들어가겠다는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미국 주도의 그 모임에 들어가느냐? 나는 내가 내 주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 스리랑카가 부도가 났으니까 중국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IMF나 파리 클럽 국가들한테 너희들이 채무 조정을 해. 네가 하면 부도가 안 나잖아. 나는 그냥 원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파리 클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채무를 깎아주고 뒤로 미루어주고 만기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스리랑카 정부가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여윳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중국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중국의 채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파리 클럽 국가들도 이제 채무 조정을 안 하겠다고 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질 끄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조차도 특히 잠비아 사태에서부터는 좀 파리 클럽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채무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대부분 중국이 별도의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부도에 처한 나라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고통 속에 그런 상황으로 있는 그런 지경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끼어들면서 그 돈을 쓴 신흥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스리랑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파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거든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경 분쟁이 있고 실제로 전쟁 중인 상태란 말이죠, 두 나라가. 그런데 파키스탄은 인도와 적대 국가잖아요.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인도도 핵무기를 보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파키스탄하고 손을 잡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인 거고요. 또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송유관 문제인 거예요. 중국이 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 석유 수송선, 유조선은 반드시 싱가포르하고 그 말레이시아 중간에 있는 아주 그 좁은 해협이 있잖아요. 말라카 해협. 거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이 거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통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잘못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조선이 통과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그걸 차단을 하게 된다면. 자,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파키스탄에서부터 중국 내륙으로 송유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를 쫙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인도양에 접하고 있는 과달 항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항구에다가 이제 석유 하역 시설 같은 걸 다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중국 국경을 넘어서 쿤민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쫙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EC이라고 해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거대한 프로젝트고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중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600억 달러의 채무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인 수익은 뭐냐면 송유관 수입이죠. 중국이 만약에 그 과달 항구에서 석유를 하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쿤민까지 그 송유관을 통해서 다
이동을 시킨다면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전쟁 났을 때나 그러는 거고 평시에는 유조선으로 바다로 옮기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파키스탄 육로를 통해서 그걸 간다는 건 이건 난센스인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의 석유 수요처들이 다 해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륙으로 해서 몇천 킬로를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난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유관을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 파키스탄에는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냐? 그냥 빚만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 파키스탄도 그래서 국가 부도 상태가 된 거죠. 파키스탄도 국가 부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국한테는 만만치 않으니까 IMF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 채무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IMF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중국하고 같이 해야지 중국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중국 빚은 어떻게 우리가 봐주면 중국이 다 걷어갈 텐데 그런 채무 조정을 도대체 왜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라오스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이남 국가들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거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중국은 그냥 만기 연장을 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기 연장, 그 다음에 뭐 흔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건설해 놓은 그 인프라, 예를 들어 항구를 그 사용권을 자기들이 대신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으면 그 한반토타 항구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항구, 이것을 스리랑카 정부가 그 돈을 갚지 못하니 중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99년 사용권을 인수를 한 거죠. 또 그리스의 경우에도 피레우스 항구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항구를 또 만들어냈거든요. 원래 있는 항구에다가 그 규모를 늘려서 아주 현대식 항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중국이 그 항구의 지분 51%를 사들인 거죠. 최근에는 거기다가 16%인가를 더 사서 거의 한 70%의 지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을 비판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데트 트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가지고 이 나라의 인프라들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애초부터. 이런 비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반토타 항구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항구를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걸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화물 물통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수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쟁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중국 해군이 거기 자리를 잡고 그 미국하고 전쟁을 벌린다든가 이런 용도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로서는 도대체 쓸모가 없는 항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들이요, 대부분 다 쓸모없는 투자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을 중국 정부가 인수를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뭐 함정을 파서 이 나라를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서로 서툴렀다고 할까요? 중국으로서는 그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고, 그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그것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공짜 같았던 거예요. 특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공짜 같았던 거죠.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수입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인프라들이 대부분이었던 거고 국민들이 다 그것을 떠안게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못 갚는 돈이다 이거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저는 결국은 중국이라고 봐요. 빌려준 중국이 그냥 불량 채권으로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사람도 뭐 참 다양하니까 도대체 미국의 입장을 뭘로 봐야 될지, 예를 들어 바이든의 입장이냐, 트럼프의 입장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변을 흐르고 있는 어떤 공통의 인식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2019년에 그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인 카이런 스키너라고 하는 분이, 이 사진에 있는 이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1대1로는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다. 중국하고의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건데,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를 두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데, 이건 인종 문제로 본 거예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코카사스 인종이 아닌, 피부색이 하얗고 뭐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서유럽이 주로 그런 데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코카서스 인종이 아닌 거대한 경쟁자와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문명이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바로 맞받아치는, 건방지다 하는 식의 그런 투의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서구의 지도자들 또 여론 주도층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것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다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굳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G7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1대1로 정책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마저도 이제 1대1로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정말 중국의 패권 장악 정책으로 이걸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미국과 서구의 대응책은 중국처럼 이렇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할 거냐?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G7 국가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이미 많은 경제 원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ODA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ODA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외 원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숫자를 보면요, 이미 상당한 대외 원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2019년 숫자를 보면 335억 달러를 해외 원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같은 시기에 얼마냐면 59억 달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원조로 해준다? 이거는 뭐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마땅치 않은 거죠. 원조면 원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1대1로는 그 중간에 뭐 어떤 성격이거든요. 중국은 원조를 별로 안 해줘요. 59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2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G7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1대1로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걸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밖에서 받아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1대1로로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뿌려놨는데 그거를 회수를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현재 해외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금의 60%가 대출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해외에다가 대출해 주는 것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내부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중국 부동산 문제 있지, 미국과의 경쟁 문제 있지. 그래서 중국 내부 상황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도 상당히 떨어져서 그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상당히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물론 시진핑 주석의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는 않고 그냥 유지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통한 외국의 인프라 투자, 그것을 통한 중국의 건설업 진출, 이거는 그렇게 왕성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도 뭐 그렇게 마땅치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시간에는 중국의 1대1로 10년의 성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